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기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물은 며칠 전에 우연히 인터넷 경매에서 제가 아주 좋은 기물을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물이 그럼 과연 진짜일까라는 것들을 하나씩 진위 여부를 한번 분별해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거두절미하고 바로 기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물이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바로 이 기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이 기물이 바로 뭘까요? 바로 덕화요입니다. 덕화요에서 우리가 이 경덕진에 있는 가마가 있고 경덕진요. 여기는 이제 덕화요, 그래서 이제 덕화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화요 어떤 그런 기원에서부터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덕화요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덕화요가 진짜 덕화요일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덕화요는 뒤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호리병 모양의 관지가 보이시죠? 자, 이거는 하조종이라는 유명한 명대의 최고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만들었다 하는 어떤 그러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관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덕화요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화요는 중국 고대 남방의 저명한 자요이다. 요지가 복건성 덕화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덕화요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건성 중부 대운산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자토와 수자원이 풍부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자기 제작에 이상적인 지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뭐 중요한 내용만 쭉 간추리다 보면 자, 명때에 이르러 덕화백자는 진일보하여 자, 윤택하기가 기름덩이나 옥처럼 매끄럽다 그랬습니다. 자, 덕화요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매끄럽다입니다. 그리고 그 광택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직접 이 카메라의 렌즈로 보여드리는 이 느낌 말고 직접 한번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만져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느낌을 정말 한번 보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느껴보도록. 자, 일단 자, 윤택하고 기름 찰진 어떤 그런 기름덩어리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옥처럼 매끄러우면서 색이 하얀 백자를 제작하여 당시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의 덕화요는 전성기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청때 초기까지 지속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 덕화요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덕화요 가장 최고점은 명때였다라는 겁니다. 명 이후 이제 청때에 들어서면 덕화요는 상당히 쇠락하게 됩니다. 덕화요는 쇠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덕진, 징더전이 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중기에는 당시의 역사와 정치 및 경제의 변화로 말미암아 덕화백자는 점차 쇠퇴하였다. 덕화요의 시작과 끝은 송대에 시작되어 원명대에 흥성하여 청대에 쇠락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자, 이 덕화백자가 다른 요의 백자와 차이점과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차이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대의 덕화백자는 독특한 품격을 갖추고 있어 당송시기의 기타요 백자와 상이하여 동시기 경덕진의 백자와도 상이하다.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전화가 들어와서 전화 좀 받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른 백자와 덕화요의 어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태토부터 먼저 살펴보면, 태토가 치밀하고 투광성이 극히 양호하여 당송시기의 기타 백자가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덕화요는 그 두께가 상관이 없습니다. 덕화요 두께가 상관이 없고 빛이 무조건 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자를 우리가 후레쉬로 비치면 우리가 박태도자기만 빛이 투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화요는 후레쉬를 비쳤을 때 빛이 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뻥 뚫려서 뭐 유리처럼 이렇게 투과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잘 수미가 됐다라고 하죠. 잘 정제가 되고 이 면이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리질처럼 옥처럼 부드럽고, 정말 이거는 뭐 형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노태 부분,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마치 잘 다듬어진 대리석처럼 부드럽습니다. 자, 이게 덕화백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송시기의 북방백자는 산화 알루미늄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점토로 제작돼서 점토 내에 조형물질이 적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기물이 침울하지 못하고 투광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송시기. 하지만 덕화백자는 산화칼륨의 양이 6%에 도달하여 소성된 뒤에 유리질이 비교적 많아져서 자태가 치밀하고 투광성이 극히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덕화백자의 배규는 순수한 배규이지만 북방의 당송시기 배규는 담황색을 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황색 계열 비슷하게 난다라는 거죠. 원명시기 경덕진에서 생산된 백자는 미미하게 청색을 띠는 백색으로, 자, 이거는 언제입니까? 원명시기 경덕진 백자입니다. 경덕진 백자는 미미하게 청색을 띠는 백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화백자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화백자는 이런 청색 계열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원료 화학 성분, 특히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의 함량과 관계가 있으며 소성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자, 북방백자의 특징은 태토와 유약에 산화티타늄과 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소성시에 산화염을 사용해서 경덕진 백자의 특징은 태토와 유약의 철과 산화티타늄 및 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이 비교적 적당하며 소성할 때 환원염을 사용하였으므로 백자의 유면이 청색이 은은한 백색의 색조가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경덕진자기의 백자는 어떻다? 약간의 푸르스름한 어떤 그러한 청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덕화백자는 태토와 유약의 산화철의 함량이 높으며 소성할 때
중성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덕진의 백자보다 유색이 더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관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상 명대의 덕화백자는 유색이 윤택하고 밝게 빛나며 엉긴 기름덩이처럼 유백하다. 광선 아래에 유약 속에 은은하게 분홍색 혹은 유백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광선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고 해서 현재 논란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유백, 상하백, 소녀백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녀의 낯빛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비춰진다. 그래서 뭐 소녀백, 다음에 상하. 그러니까 덕화백자의 특징은 상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끼리였던 그런 그 상하, 이 상하의 빛깔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자, 즉 아이보리, 연한 아이보리빛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정확한 덕화요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유럽에서는 외국인들은 아융백이라고 부르고, 현재도 프랑스인은 여전히 중국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덕화백자를 부를 때 중국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덕화백자의 종류와 공예 기법 및 명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대 덕화요에서 생산한 백자는 품종이 복잡하여 반완, 배병, 향로, 술잔, 합, 문방용구, 필통, 필가, 필세, 인장 이런 것들이 있고, 장식 기법으로는 인화, 첩화, 태소, 각획, 구조, 투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문, 기룡문, 초연문 등 도교, 태극 또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명대 덕화백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품은 살아있는 듯 생동하는 자소상으로, 제재는 대다수가 불교와 도교의 인물로 관음, 달마, 나한, 관공, 왕모 등이 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소를 개관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달마는 장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관음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은 해학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또 수성노인 같은 경우도 해학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대비수법을 운용해서 장식성이 강하다. 의복은 바람에 날리는 자태를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은 바람에 날리는 자태. 그 다음에 일거수일투족 대비가 강렬하고 얼굴 부위의 묘사가 세밀하며 옷자락이 깊다라는 겁니다. 일단 옷자락이 깊고 세련되게 표현되고 주제 문양과 보조 형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다음에 구도가 합리적이고 머리카락과 구슬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수법이 정밀하며 세밀하다. 옷자락은 천처럼 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인물의 손가락은 손가락마다 자세가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톱이라든가 손톱 같은 경우도 나타낼 수 있는 부위에 있어서는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덕화백자의 명성을 떨친 사람은, 자, 제작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천하의 명성을 떨친, 덕화백자가 천하의 명성을 떨친 이유는 당시 출연한 기물을 제작한 명인이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인으로는 하조종, 임조경, 장수산, 임청룡, 첩진이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사람은 하조종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조종은 명대 가정과 말령년간의 저명한 조소가로서 덕화현 심중진의 융태촌 후소 사람으로 목조와 조소에 뛰어났다. 그가 조소한 관음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인의 형상에 예술적인 가공을 더하여 전체적인 소조는 물론 눈동자와
얼굴의 근육 및 손가락의 세부 묘사가 모두 일사불란하여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단단하고 고운 자기의 질감이 윤택한 배규와 어우러져 다양한 저태의 관음은 옥을 깎아 놓은 듯이 연꽃이 피어나는 듯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덕화백자의 진이 감정, 감별 요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비춰지는 이 색은 지금 약간의 백색 계열이나 여러분들이 보이시기에는 이게 약간의 아이보리 톤이 나는 그런 백색으로 보이지만 실물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상아백입니다. 완벽한 상아백입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이 유면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은 정말 옥 같습니다. 옥을 깎아 놓은 듯이 단단하고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아래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치 대리석의 질감을 나타냅니다. 자,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얼굴 하나하나의 모습과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하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화백자 감정에는 5대 요령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표면을 관찰해라. 명대 초기의 유면은 미미하게 홍색을 띠는 백색으로 홍조를 띤 소녀의 얼굴 같다. 그래서 소녀백이라고 말합니다. 명대 중기의 유면은 아황색을 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의 상아처럼 아황색을 띈다. 명대 말기는 말기에서 청대 초기의 유면은 미미하게 아백색, 아황색, 아백색으로 비계가 응고되었을 때의 경우 백색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름덩어리가 굳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백색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아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광선에 투과해서 관찰하자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광선을 투과했을 때, 자,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면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빛이 투과를 할지, 한번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껐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비춰집니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선을 투과해서 관찰한다. 명대 초기의 태토는 분홍색 혹은 유홍색, 그래서 뭐 붉은 살코기색, 은은한 백색이다. 명대 중기의 태토는 유홍색, 아황색, 은은한 백색이다. 명대 말기, 청대 초기의 태토는 아황색 혹은 아백색을 띠는 백색이다.
당연히 광선에 투시하여 각 부위의 색깔을 관찰할 경우 작품의 두께와 원료 배합의 미세한 차이 및 소성 온도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고대의 덕화백자 혹은 청화자기는 두께와 관계없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께와 관계없이 광선에 투시하여 관찰할 경우 모두 광선을 투과시키며 광선을 투과시키지 않은 제품은 모조품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덕화백자의 진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기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한번 빛나는 후레쉬를 가지고 후레쉬로 한번 빛을 한번 투과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면은 광량도를 관찰한다. 유면은 일반적으로 광택이 지나치게 반짝여 눈을 찌르는 느낌을 준다. 진품의 유면은 온화하며 윤택하며 광택이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제작공예 관찰. 모조품은 일반적으로 모형에 니장을 주입하여 제작한 다음 접합하여 완성하므로 감정할 때 주의해서 관찰한다.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이 목 부분에 있는 목걸이라든가 뭐 이런 하나하나의 세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관찰해야 된다. 즉, 주장성형공예에 채용하였으므로 기물의 내부에 니장이 유동한 흔적이 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직상으로 되며 기벽이 얇고 가벼우며 유약은 내백색, 우유와 같은 백색을 띠므로 확대경으로 관찰하면 일반적으로 기포가 발생되고 윤기가 나면서 눈을 즐겁게 하는 진품의 특징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문양이 동일한 대칭 형태의 조형은 왕왕 천편일률적이어서 그래서 좌우가 완벽한 대치를 이루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품의 경우에. 인쇄한 제품과 유사해서 지나치게 규정하고 상투적인 느낌을 주며 전혀 생기가 없다. 진품은 수공으로 빚어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공으로 빚은 흔적도 남아있고 동일한 문양이 대칭되는 조형물의 규모를 자세하게 관찰할 경우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작품의 진실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움과 연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파손되기 쉬운 부분을 관찰해야 된다. 이게 5번째입니다. 덕화요는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손가락, 옷자락, 구슬, 이빨같이 정교한 부분은 파손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부러지거나 손상되고 심지어는 탈락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상처는 모두 오래되었다는 흔적이다. 신제품에는 뭐 이러한 특징들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3가지 요령. 하나, 확대경으로 파손되기 쉬운 부분은 상처가 있는지 관찰해야 된다. 둘, 냄새를 맡아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 맛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약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혀를 갖다 대는 겁니다. 혀를 갖다 대었을 때 혀끝의 감각이 경미하게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산성약품에 담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하조종의 관음보살입니다. 자, 바구니에 잉어를 들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옷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깃의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 있는 진주나 꽃장식, 이런 모든 장식들은 매우 정교하고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좌우가 완벽한 대칭은 이루지 않는다. 눈까지 다 묘사가 되어 있다. 입술의 모습, 그 다음에 손가락 끝, 손가락이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른 모양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검지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검지손가락이 여기 이 검지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이쪽 끝이 부러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자, 이 옷깃에서, 자, 이 옷깃에서, 자, 이쪽 부분에서 연결이 돼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부러져서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치밀함, 이 부드러움, 그리고 비트 투과도, 그 다음에 이 상압에, 이 기물은 일본에서 들어온 기물입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정말 제가 본 적이 이 덕화요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든 누구든 아닌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00% 맞는 기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어떻느냐가 달라집니다. 덕화요는 벽돌처럼 무거운 어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치밀해서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건 역시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도 무게감에 이 정도 두께가 빛을 투과한다는 것 자체도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이 덕화요 이 하조종의 작품을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왔고 맞는 것 같다, 뭐 기형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했다가 직접 받아보고 나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습 하나하나를 진짜 실물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뗏물이 켜켜이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따뜻한 미온수가 흐를 때 이걸로 부드러운 헝겊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검은 누런 뗏물 같은 것들이 한없이 흘러나왔지요. 저는 이 누르스름한 이런 그 상아의 질감, 상아의 느낌이 나는 게 전부 다 그 때가 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때가 낀 게 아니었습니다. 때는 벗겨지고 나도 그 누르스름한 그 자태, 그 상아의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게 진짜 덕화요구나, 이게 정말 하조종의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판단과 제 근거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고가를 주고 산 기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나에게 덕화요가 있다, 하조종의 작품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잘 깎여진 옷과 같은 느낌인지, 그리고 불빛을 비췄을 때 불빛이 잘 투과가 되는지, 상아의 빛깔처럼 빛깔이 나는지,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구슬 하나하나, 연잎 하나하나, 옷깃이 정말로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지는지 지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